네.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끝나면 영상 안 없애려고요. 안 없애도 되겠죠? 솜님? 안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없애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실 수 있게. 울리거나 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빵으로 나오는데 보는 사람이. 근데 댓글창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완전 잘 들려요. 아, 완전 잘 들려요? 아, 됐다. 아니요, 이제 올라왔어요. 어디요? 아, 저기에 저 사람들. 저 7시 반에 시작할게요. 아, 오케이.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 장표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치? 네, 살짝만 볼게요. 네. 네네. 그럼 더 좋겠네요. 조명이 엄청나지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들리신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뭔가 좀 끊김이 있거나 하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왜 좀 이게 차이가 있지? 저 마스크도 밑에. 네. 저희가 지금 댓글창이 안 보이거든요. 댓글창이 보이는 형태로.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평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20분에 다 리마인더 문자를 보냈는데 다들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걸로 넘기는 연습. 여기가 바로 스토리 스튜디오입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스토리 스튜디오 와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렇게 화면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일부를 타이밍에 맞게 솜님한테 질문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넘기는 거를 솜님 이쪽에다가 같이 놓고 할게요. 네. 네, 저 2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떨리네. 여러분이 뒤에 지금 스토리 스튜디오 모습, 오늘 행사로 처음 알게 되셨구나. 앞으로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거예요. 자주 만나요, 우리 리보님. 지금 스토리 스튜디오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스토리 스튜디오는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보거나 듣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 읽거나 등등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볼 수 있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게 만든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영상을 편집한다거나 등등등의 작업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지금 붙어 있는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가 그 빙봉 다들 아시죠? 그 빙봉 캐릭터가 옷을 이렇게 아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떼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빙봉이 되게 귀여운 캐릭터잖아요. 근데 빙봉의 옷이 굉장히 아빠 옷스럽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빙봉이 이렇게 아빠 옷을 입어야 되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빙봉의 옷을 벗겨서 도안으로 만들어가지고 빙봉 옷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빙봉 콘테스트도 열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크고 작게 열리는 그런 작업실입니다. 저희 이제 7시 반이 돼서 곧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들 괜찮으시죠? 평일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그 피곤함 싹 없애드릴게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토리 스튜디오의 민 매니저라고 하고요. 제 옆에는 오늘의 게스트이신 솜 작가님이 앉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PPT 장표랑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0명이 넘는 분이 한 114명 정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제 오늘 몇 명이나 실제로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책을 직접 만들 수 있다. 그 독립출판이라는 아이디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 만만한 인터뷰 제 옆에 앉아 계신 솜 작가님하고 독립출판에 대해서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스토리 스튜디오 해화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 스토리 스튜디오 해화랩은 줄여서 스스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스스는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만나는 걸 좋아하는 12살에서 19살까지만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는 열린 작업실, 무료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미리 예약해서 오시면 본인만의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 인스타그램 hello_스토리 스튜디오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스토리 스튜디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그것도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틈틈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을 만만한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지금까지 만만한 인터뷰를 3번 정도 진행했고 지금 솜 작가님이 4번째 만만한 인터뷰 게스트세요. 만만한 인터뷰는 그 이름에서도 들으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만만한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만만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가감없이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꼭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어두침침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만한 인터뷰는 솜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솜 작가님은 저희 스스랑 특별한 인연이 있으세요. 이제 일상출판 워크숍이라고 하는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독립출판 워크숍을 함께 했던 저희가 스스에 오는 친구들을 스스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스스러였는데 그게 작년이에요. 19살 때. 근데 어느새 20살이 되었고 어느새 책을 한 권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이 너무나 궁금하여서 어떻게 그간 독립출판을 실제로 하셨는지 이야기를 듣고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 파트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먼저 솜 작가님한테 솜 작가님이 이 책을 만들 때는 19살이었으니까 왜 10대에 독립출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두 번째로는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독립출판의 과정 그리고 독립출판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들어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나도 독립출판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질문들을 최대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토리 스튜디오 행사를 몇 번 들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희의 목표는 질문을 100% 해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미리 신청하실 때 남겼던 그런 질문들로 100% 구성을 했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옆에 계신 솜 작가님, 자,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소영이고요. 현재 솜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쯤에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 라는 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비대입을 택하고 또 저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그런 스펙터클했던 저의 고등학교 3년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아, 네. 이 에세이 정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있다면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만약에 이거 어디서 사야 되지? 아니면 이거 어디서 접할 수 있지? 라고 궁금하시다면 1번 일단 스스에 오시면 전시가 되어 있고요. 2번 솜님의 인스타그램을 가시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솜님이 이제 작가일 뿐만 아니라 9월 출판사 대표라고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독립출판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까지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출판사를 만들었는지도 뒷부분에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 익숙치는 않아요. 그 비대입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 비대입을 택한 계기가 궁금해요. 네. 그 비대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입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비대입 중에서도 상위 기관으로 무슨 대한대학 이런 데에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데를 가지 않고 오로지 지금 홀로서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일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비대입을 한다라는 선택이 너무나 두려운 선택일 텐데, 그쵸? 맞아요. 저도 되게 그 과정이 좀 저에게 많이 힘들었던 과정이에요. 제가 처음 비대입을 고민을 하게 됐던 거는 아까 저 그 설명글에 써 있듯이 제가 대입을 엄청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대입을 준비를 했었는데 되게 고등학교 와서도 대입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진로를 좀 심화시켜 나가려고 엄청 치열하게 살았어요. 막 고등학교 와서 6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와, 네네네. 진짜 대입에 올인하신 네, 약간. 대입도 하면서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욕심이 많은. 네, 그걸 다 충족시키려고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되게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정작 해보니. 네, 정작 해보니 너무 허무해서 왜 허무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대학이라는 게 정말 명확하지 않은 목표였던 거예요. 다들 하니까. 네, 애들은 뭐 각자의 이유로 열심히 대학을 간절하게 하는데 저한테는 그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뭐 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자.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그럼 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주는 전문성 아니 네트워킹을 좀 많이 돌아가고 힘들더라도 내 힘으로 어떻게 쌓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대입을 택했습니다. 와, 진짜 그 비대입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본인이 많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그 결정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뭐 친구들이 야 장난하냐 거짓말하지 마 뭐 아니면 부모님이 막 목 뒤를 잡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그것도 상당히 처음에 주변 반응이 대학 안 간다고? 그래서 대학은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안 믿는 그런 투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님도 처음에 당연히 반대를 하셨고요. 왜냐면 제가 대입을 준비했던 만큼 부모님도 믿음이 있으셨으니까. 그쵸. 기대하셨으니까. 그때 제가 이걸 증명해야겠다.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이 나온 거죠? 네, 저 포트폴리오가 클리어 파일 2개 정도 되는 와, 저렇게 두꺼운 포트폴리오가 정말 열심히 외부 워크숍 다니고 뭐 프로젝트하고 활동하고 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꽉 채워서 저 포트폴리오랑 저기 옆에 보면 소명아 어떻게 살라고 그래 라는 제목의 PPT가 있어요. 그 PPT가 거의 30장 정도 됐던 길이었는데 저 포트폴리오랑 PPT를 갖고 부모님한테 가서 거의 3시간 정도 부모님한테 발표를 하고 설득을 했었어요. 저 두께의 포트폴리오와 30장 정도의 PPT를 가지고 부모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다. 네. 그 안에 혹시 독립출판을 하는 것도 들어있었나요? 작가의 꿈을 가지고 계속 전시회를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었던. 지금 이 얘기를 조금 살짝 길게 했던 이유는 이게 결국 독립출판을 하고 작가가 된 계기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꼭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인상 깊네요. 저렇게 그냥 나 대학에 안 갈래 라고 뭔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정리하시면서 본인도 한 번 더 생각을 내가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해 보셨을 계기가 됐을 것 같고 그걸 누군가한테 또 설명하면서 뭔가 또 더 확신을 얻으셨을 것 같고 그럼 비대입을 하신 지금 한 2개월이 됐나요? 한 1개월이 됐나요? 2개월 정도 2개월? 됐죠. 지금까지 네. 어떠신가요? 적어도 지금 후회는 안 하고 되게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솜 작가님만의 이야기를 정말 너무나 멋지게 또 다양하게 펼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들 막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우린 갈 길이 머니까 일단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장선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작가나 독립출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계기를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되게 좀 오래된 꿈이에요. 제 중학교 때부터 갖고 있던 작가라는 꿈인데 계속 제가 이 꿈을 발전시켜 왔어요. 보면 저기 내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네네. 저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시를 모은 소장용 책을 냈던 거고요. 와, 저걸 본인이 직접 하셨나요?
저희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쵸, 그쵸.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역시. 부모님도 근데 이렇게 책을 만드시는데 관심이 좀. 제가 아무래도 그때 시를 거의 하루에 한 편씩, 그러니까 일기 대신 약간 시 그런 머신이셨네요. 느낌으로 네. 네, 거의 쏟아내듯이 내니까 아. 얘가 이렇게 쓰는데 한번 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는 소장용으로만 작게 진행을 와, 했었고요. 그럼 사실상 저게 첫 책이신 거네요. 네네. 왼쪽 사진은 뭐죠? 저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친구 한 2명을 더 모아서 포함 3명이서 이북으로 단편 소설집을 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스티커를 굿즈 형식으로 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거 말고도 뭐 100일장이나 공모전을 열심히 다녀서 상도 몇 번 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꿈에 대해서 조금 심화를 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내가 작가가 돼야지, 독립출판을 해야지라기보다는 그 전에 꽤나 긴 예열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렇게도 갈무리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시도하는 시간이 있었네요. 네네.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그런 독립출판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것 같으세요? 그런 시도들이? 네, 확실히 제가 글을 꾸준히 썼으니까 작가의 꿈이 있으니까 언젠간 내 책이 나와야지 약간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굳이 제가 뭐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독립출판을 감행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책을 이 나이에 내가 지금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걸 내야 되겠는 거예요. 아니, 더 늦으면 더 나이 먹기 전에. 네, 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제가 10대일 때 10대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움찔움찔 뭔가 하고 싶었던 행동들이 있었고 또 진짜 딱 10대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 10대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라는 강렬한 그런 욕망, 동기가 있어서 지금의 이 책이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0대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솜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해주시는 이야기인데 뒷부분에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독립출판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셨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독립출판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서울국제도서전이라는 박람회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에서 독립출판 코너를 가가지고 그때 처음 독립출판에 접하게 되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 각종 독립 서점의 강연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독립출판 워크숍에 가고 뭐 서블리셔스 테이블 5라고 독립출판물만 다루는 박람회가 또 있어요. 그런 데나 뭐 파주 출판도시도 가보고 뭐 그렇게 다양한 곳을 방문을 하면서 정보를 조금 수집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꼭 지금 당장 독립출판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출판에 대한 관심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거를 할 때 어렵다고 해서 막 요런 것들을 다 찾아봐야지 착착착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오늘 솜님이 이미 본인이 미리 겪어보면서 쌓아놨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퍼런스들, 이런 좋은 자료들을 오늘 쏙쏙 다 캡처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하시면서 나중에 더 2배, 3배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퍼블리셔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출판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축제 같은 행사죠. 작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기도 했는데 아마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을 거니까 저런 것들 키워드로 딱 캡처하셔가지고 오늘 이 행사가 끝나고 구글 네이버에 검색하면서 더 추가적인 정보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독립출판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점 있으세요? 독립출판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그쵸. 일정을 혼자서 되게 타이트하게 그걸 꼭꼭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밀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저에게 어려웠던 점은 그쵸. 이게 제가 책을 낸 게 연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배송 일정도 밀리고 또 그때 폭설이었잖아요. 올해 안에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이제 나 19살인데 예약을 다 받았는데 지금 그게 너무 저에게 그때 너무 일정이 빡빡한 거예요, 그때. 좀 미리 할 걸 한 11월에만 했었어도 이게. 그러니까요. 항상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폭설이 엄청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되게 언덕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못 올라가는 그런 눈이 오면 못 올라가요. 근데 일정이 미뤄지니까 책을 받으러 제가 직접 충무로에 갔어요. 직접 충무로에 가서 그 박스를 들고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 눈 오는 길을 그 박스를 들고 그 추운 날에
걸어 올라갔던 것이 저에게 정말 힘들지만 값진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아 진짜 이게 10 대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네.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 네 윤서 님이 말씀 주신 부분 잘 봤고요. 네 제가 그러면 솜 님이 끝까지 말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독립 출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해요."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사실 독립 출판을 위해서 사전에 막 준비해야 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원고와 의지. 제가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어떤 깡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글쓰기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네. 뭔가 의지나 깡 같은 좀 본인의 열정? '이걸 어떻게든 끝내겠다.' 이런 의미신가요? 네 그게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글을 원고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게 저는 후반 작업이 저에겐 더 힘들었어요. 원고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그걸 유통하고 그걸 또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후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저에겐 더 힘들었어 가지고 이걸 되게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계속 빨리빨리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본인의 의지만으로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게 본인 약간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뭔가 네. 본인의 그런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음. 의지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주변에 그것을 쪼아줄 수 있는 친구를 둔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딱 주문을 받아 버린다든지 뭔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저는 그래서 항상 이걸 안 하면 오늘 망한다 이게 아니라 '이걸 안 하면 나에게 어떤 선택권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망한다도 아니고 그냥 '이걸 안 하면 그냥 그렇다. 이걸 안 하면 그냥 끝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일을 진행을 했었고 예약 판매도 좀 더 빠릿빠릿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저의 네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독립 출판을 위해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독립 출판을 위해서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열정과 깡만 있으면 시작할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파트 1에서 간단하게 솜 작가가 어떻게 독립 출판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근데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 게 "그래서 어떻게 독립 출판하는 거야?"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일단 파트 1은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1-2 개만 좀 다뤄 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질문을 먼저 받아서 봤을 때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한 팁이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셨는지, 하루에 글 얼마나 쓰셨는지 이런 글에 대한 질문, 글의 습관, 글 잘 쓰는 법 이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한창 글을 쓸 때 요즘은 좀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1 시간 정도 글을 쓰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하루에 2 시간 정도 최소한 글을 무조건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도 그때 학업과 병행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잠을 안 잤습니다. 제 잠을 줄이고 제 식사 시간을 줄이고 글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팁이라고 할 만한 건 좀 뭐가 있냐면 상황을 저는 하루에 무조건 30분 정도 제가 앉은 그 자리에서 제가 있는 그 주변 상황을 묘사를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앉아 있어 봤자 뭐 학교 도서관이나 제 집 책상, 제 방이나 분명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같은 장소가 계속 중복이 되는데 다르게 표현을 계속 해야 되니까 쪼끔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도 점점 넓어지고 저에게 되게 묘사를 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연습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팁이네요. 계속해서 주변을 묘사해 보는 것. 저희가 만만한 인터뷰 3탄 때 사진 작가님을 모셨었는데 그 사진 작가님도 사진을 연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소를 계속 찍어 보는 것을 추천해 주셨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쪼끔 같은 장소 피사체니까 '그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표현해 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솜 님이 주신 그런 팁이 비슷한 맥락에서 본인의 뭔가 표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2 시간씩 글을 계속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험 기간에도 네. 시험 기간에도 저는 좀 수면력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그냥 무조건 그 2 시간은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썼어요. 글이 써지든 안 써지든 우선 컴퓨터는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시험 기간에 안 졸려고 막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와, 진짜 열정과 깡이 이 정도는 돼야 독립출판할 수 있는 건가라는 좀 두려움도 드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제가 조금 좀 열정 과다의 아.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약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계속 글을 써왔다면 그동안 글이 좀 꽤나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 글이 지금 어느 정도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이 우선 굉장히 많고요. 습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끝까지 글을 쓴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에세이집이 아니라 제가 원래 주력으로 하는 건 소설이기 때문에 특히 더 습작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습작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럼 파트 1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다들 궁금해하시는 파트 2 독립출판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독립출판의 과정과 독립출판의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삐삐님께서 대입을 하지 않는데 성적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대입을 안 한다고 학교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들이 제가 단순히 대학 아니면 그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제가 그 배움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단순히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었고 제가 거기서 배우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어서 대입이어서 모의고사를 봐야 돼서 숙제를 안 해간다든지 이런 일은 대입 준비할 때도 없었고요. 그렇게 대입을 하지 않더라도 수업은 되게 충실하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입을 하지 않는데도 졸립다고 서서 수업을 듣는 이 솜님의 최고. 쿠궁님께서 의지가 부족하실 땐 없었나요? 의지가 부족했을 때는 저는 항상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비대입을 택하고 좀 남들과 다른 길을 가니까 남들의 몇 배는 치열해야 된다고 계속 스스로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엄격한 존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서 항상 의지가 떨어질 때는 그냥 항상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아직 부족해. 너 아직 부족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계속 이런 주문을 혼자 외우는 편이에요. 좀 무섭네요. 쿠궁님이 약간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설을 주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설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쓰시는 편인가요? 소설은 우선 줄거리를 쭉 짜고요. 제가 솔직히 좀 설정을 엄청 디테일하게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이어갈 장치를 계속 만들어서 엄청 촘촘하게 세계관을 짜는 편입니다. 장르는 혹시? 장르는 되게 다양해요. 장르는 뭐 판타지도 쓰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약간 좀 성상물을 주로 요즘은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좋은 질문들이 많네요. 대학을 간다고 해서 독립출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대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을 가지 않는 거는 아까 좀 설명 못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지금 3잡을 뛰고 있어요. 작가를 하고 있고 출판사 대표이고 또 회사의 사원으로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히 대학을 가지 않은 건 독립출판을 하기 위해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대학이 아닌 곳에서도 저는 충분히 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대학에서 주는 어떤 전문성이나 또 대학에서 주는 어떤 네트워킹을 제가 밖에서도 제 힘으로 좀 돌아가더라도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비대입을 선택을 했어요. 작가가 되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파트 2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 가더라도 파트 1에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게 있으시면 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간을 봐가면서 최대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독립출판을 하는 과정, 전체 프로세스가 궁금하다라는 큰 그림의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크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 기획, 제작, 그리고 홍보 및 유통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이런 주제, 뭐 내가 어떤 글을 쓸 건지, 그리고 장르, 뭐 에세이, 소설 이런 장르를 정하고 또 앞으로 일정 언제까지 원고를 쓰고 언제까지 뭐 샘플북을 낼 건지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짠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정하고 싶은 건지 예상 독자를 정하고 뭐 판형, 뭐 종이 책 크기, 그리고 종이 재질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바뀌더라도 러프하게 정하게 되고요. 제작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고를 쓸 때 쓴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어요. 인디자인이라고 어도비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게 책을 뭐 한글 파일을 써도 되고 워드 파일을 써도 되지만 책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인디자인이란 프로그램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에버노트라고 이건 사이트이자 앱인데 그냥 쓰면 자동으로 그게 업로드가 돼요.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제가 틈틈이 왔다 갔다 할 때 글을 쓸 수 있도록 되게 엄청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표지 및 굿즈는 일러스트를 제가 전부터 뭐 일러스트를 배우느라고 앱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제작을 했는데 PPT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표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직접 다 했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그때 제가 아직 학교를 다니는 중이고 회사 인턴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때 시험 기간이었고 책도 써야 됐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차마 제가 그걸 다 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표지는 제 친구에게 외주를 맡겼습니다. 네. 돈은 줬죠. 당연히 돈은 줬습니다. 샘플 및 수정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처음 내면 그게 한 번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샘플북을 계속 뽑아야 돼요. 저도 샘플북을 이렇게 1권, 2권, 3권 해서 최종 샘플북까지 이렇게 4권을 총 뽑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원고가 부족했어서 이렇게 얇은 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책의 이런 날개 부분이나 책 재질 같은 거를 좀 더 봤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용지를 잘못 뽑고 면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책을 뽑았어요. 이게 가장 샘플북이 많이 뽑힐수록 제가 원하는 모습에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걸 최종 인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샘플북을 4권 정도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이라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아까 화면이 전환이 안 되어 있어서 샘플북을 제대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샘플북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맨 처음이죠? 네, 이게 원고가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희? 네. 네. 이게 비교가 잘 보일까요?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게 처음에 만든 거라서 크기도 제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었고요. 표지도 좀 급하게 이걸 내느라고 거의 1시간 만에 만들었던 표지로 급하게 냈던 생각이 납니다. 대신 이거는 솜님이 그리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건 솜님이 그렸던 아주 초창기의 그 초안이에요. 저희 이따가 살짝 설명드리겠지만 그 스스에서 했던 일상출판 워크숍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부터 이 제본까지 한번 샘플북을 만들어 본 그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확실히 두께가 좀 많이 얇아요. 많이 얇고 앞에 표지가 이렇게 솜님이 그리신 그림이고 색깔도 지금 전체가 이제 이 블루 컬러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우산 모양의 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 버전은 이렇게 지금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비교를 해보면 거의 1.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근데 그때 솜님이 굉장히 손에 딱 잡히는 사이즈를 원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초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됐고 이게 이제 솜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이즈로 되었고 이 표지가 이제 그 친구분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표지이고 뒷모습도 좀 더 이제 진지해졌죠 모습이. 네, 이게 이제 최종본으로 나온 거고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네,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만 저희가 네, 독립출판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과정에 대해서만 찬양님 마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샘플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네, 그렇게 샘플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하셨는데 샘플북은 그냥 책을 한 권만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뭐 추가적으로 한 권을 뭐 무료로 뽑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한 권을 주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인터프로 인디고라는 맞습니다. 곳에서 저는 인쇄를 했는데 인터프로 인디고라는 곳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거기 용지가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다른 곳은 인터프로 인디고에 비해서 용지가 좀 적어서 제가 직접 용지를 사서 선방 입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프로 인디고는 되게 용지가 많아 가지고
네, 선방 입고를 하지 않고 저는 거기 안에서 유용지를 골랐습니다. 인터프로 인디고라고 하는 곳은 이제 사이트고요. 거기에서 이제 단행본 출력, 인디고 출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삐삐님이 만드신 원고의 파일을 표지 따로, 원고 따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고 종이를 고르시면 거기서 출력을 해가지고 집으로 배송을 해주세요. 뭐 물론 함부를 하면은 비용이 비싸지만 그렇게 샘플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쵸? 맞아요. 그 표지를 만들 때 이 뒤에 책등 부분에 얼마나 두께가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표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인터프로 인디고에서 크기를 페이지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그걸 출력을 하시더라도 인터프로 인디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이도 인터프로 인디고 가시면 뭐 이 안에 종이를 생각보다 종이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미색이냐 백색이냐도 다르고 종이 두께도 다양하게 고르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지금 당장 출력을 하지 않고 원고가 없다고 해도 인터프로 인디고에 한번 들어가셔서 그걸 견적만 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내보시면서 한번 선택을 이것저것 해보시면 아, 내가 책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구나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PPT로 돌아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됐어요. 네. 들어와서 홍보 및 유통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예약 판매를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면 책을 뽑을 때 비용이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이다 보니까 270권 정도 뽑으면 한 5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제가 아무리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50만 원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분 때문에 제가 예약 판매를 그때 받았었어요. 그래서 예약 판매로 사주신 분들을 판매를 하고 후처리를 문자를 제가 다 일일이 그렇게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를 믿고 제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제 지인의 지인분들이 사주신 거다 보니까 그분들을 단순히 지인이라서 사준 거에 남기지 않고 제 독자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냈던 포장본이 여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글을 조금 써가지고 제가 같이 보내고 스티커도 제작을 하고 일일이 문자를 보낸 식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약간 와디즈나 이런 펀딩 받듯이 미리 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실물인 책을 보내드린 거네요. 네네. 그때 제가 텀블벅을 원래 해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또 굉장히 꼬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치폼이라는 또 판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 폼을 이용해서 제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아, 위치폼. 네. 예약 판매. 안 그래도 케이씨 님이 예약 판매하실 때 예약은 어떻게 받고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 위치폼이 아마 예약을 받는, 그쵸? 네, 예약을 받는 사이트고요. 홍보는 사실 별 게 없는데 아마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치폼은 위치, 마녀의 위치에 네. 폼은 이제 폼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렇게 쓰시면은 예약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공해 주시니까 케이씨님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유통을 또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아까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출판을 차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리게 된 이유가 대형 서점에 유통을 하고 싶어서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전국 교보문고에 제 책이 팔리고 있고요. 와, 네. 너무 멋지네요. 저 사진이 강남 교보문고인가요? 네, 강남 교보문고 사진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 뭐 예스24, 알라딘 어디냐 인터프로 인디고래 인터파크. 이제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 뭐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이런 데서 다 지금 팔리고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대형 서점과 계약을 할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유통사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서점과 계약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점과 직접 계약을 할 경우에 배본사라는 거를 껴야 되는데 책을 보관하고 또 이 서점에서 책 이제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가격이 많이 나가요. 기본적으로 배본사가. 네, 10만 원 이상 한 달에 나가기 때문에 되게 크게 책을 엄청 많이 파시지 않으면 유통사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유통사는 어떤 거냐면 그 유통사라는 곳이 이미 서점들과 각자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그냥 유통사랑만 계약을 맺으면 그 유통사에서 뭐 45% 떼가고
네, 그러니까 45%가 많이 떼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일반 그 대형 서점을 할 때 처음에 대형 서점이 30%를 떼가요, 기본적으로. 아니, 40%를 떼가, 40%. 그래서 네. 제가 60%를 받는 거죠. 40%를 떼가고 그렇게 배본사를 또 끼게 되면 저한테 거의 남는 수익이 한 50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사가 45% 떼가는 건 사실 막 그렇게 엄청 많이 떼가는 건 또 아닌. 아, 그러면은 대형 서점 포함한 그 네, 대형 서점 퍼센테이지니까 포함한 퍼센테이지니까. 45%. 그럼 55%가 남는 거네요. 네, 저한테 55% 남는 거죠. 아. 근데 또 다른 게 제가 독립 서점에 만약 유통을 하게 되면 대형 서점이 아니라 독립 서점에 유통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한 30% 정도 떼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70% 받게 되는 거죠. 독립 서점이 더 이윤이 많이 남네요. 네, 왜냐면 배본사랑 유통사 이런 게 다 중간에 없어지고 책방에서 바로바로 팔리다 보니까 네, 확실히 저에게 오는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유통사, 배본사까지.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초코찐빵님 그 출판하면서 든 비용과 수익은 뒷부분에 저희가 아예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세세한 비용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익은 공개할 수 있는 만큼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 네. 근데 왜 대형 서점에서 꼭 팔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형 서점,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은 좀 애매하게 무산이 된 거긴 한데 제가 원래 어쩌면 라디오에 나올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에 나오려면 그분들이 나중에 라디오를 보고 만약 연락을 하시면 어디서 파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인스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모로 애매한 상황이었어서 대형 서점을 추진을 했는데 뭐 라디오가 지금 무산된 지금도 뭐 한번 이렇게 경험해본 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솜님 인스타에 교보문고에서 네 책을 봤다라는 인증글이 많이 올라온 걸 제가 염탐을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그쵸? 너무 기분 좋죠. 여러분들도 꼭 하신다면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대형 서점 유통하는 방법도 꼭 한번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왔죠? 네, 유통까지 왔네요. 유통 이후가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끝이 나는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 가지고 아까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여기에 지금 출판사로서 일을 하신 것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획, 제작, 홍보 및 유통에 대해선 설명이 됐으니까 이제 출판사로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이 됐었는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 뒤에 혹시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럼 가볼까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 그 출판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하신 게 없을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솜님이 직접 경험을 이제 요약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드신 건데 이런 자료를 보기가 흔치 않으시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 아까 들었는데 후처리가 뭐였지? 이런 것들 배본사가 뭐였지? 이런 것들 혹시 궁금하시면 지금 말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도 있었어요. 그 전체 만드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냐. 책을 기획을 제가 작년 9월에 시작했고요. 원고를 쓰는 걸 포함해서 그 최종본이 나오기까지 12월 25일 그렇게 총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거의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셨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출판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고 출판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판사 이야기를 먼저 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네. 네. 출판사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하자면 먼저 출판사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건 구청 가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요. 그냥 종이 뭐 서류에다 그냥 이름 이렇게 적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제출을 하면 며칠 뒤에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걸 받으러 오라고. 그럼 그게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럼 출판사 신고된 걸 받아서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홈택스라는 데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자 등록된 거랑 출판사 신고된 거를 가지고 여기 보면 서지 정보 유통 지원 시스템 저기 있죠? 저기 들어가셔서 출판 신고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출판사 신고를 해주시면 그때 ISBN이라는 거를 발급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게 여기 책 뒤에 있는 이런 바코드인데요.
여기 바코드. 아, 네. 바코드가 ISBN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네. 여기 다들 보이실까요? 네. 바코드가 ISBN 네. ISBN이 있어야 바코드를 뺄 수 있고요. 이렇게 ISBN을 발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ISBN에 뭐 페이지 수 뭐 이런 거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샘플이 나오기 직전에 ISBN을 발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ISBN이 발급이 되면 이제 책을 팔아야 되니까 사업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 통장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은행에 가셔가지고 개인 사업 계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 계좌를 발급을 하면 전자세금 인증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전자세금 계산 인증서가 너무 중요한 게요. 이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져요. 전자세금 계산 인증서를 발급을 하면 우선 대형 서점은 이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대형 서점이 아닌 일부 독립 서점도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져요. 제가 지금 계약을 한 것도 전자세금 인증서를 발급을 할 수 있으면 30%, 발급을 할 수 없으면 35%. 왜냐면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책이 다 나오면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책을 납본을 한 권을 꼭 해야 돼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 사이트에 적혀 있는 대로 그냥 서류 넣고 책 넣고 그냥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이 이미 제가 인턴을 통해서 회계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헤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관련된 정보도 되게 인터넷에 세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하나하나 검색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그렇게 헤매지 않으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면 그냥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 리보님 질문하고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판사가 된다는 것과 그냥 개인으로서 책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 그 판매하고 유통하고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독립서점에서 내가 출판사다라고 하면 뭔가 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인 출판사다 보니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독립서점을 팔게 되면 일일이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서점은 많이 알수록 많이 유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독립서점에 아직 유통을 덜한 부분도 있어서 더 입고 문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독립서점을 계속 서울 쪽을 계속 돌아다녔었어요. 알아보려고 저에게 맞는 책방, 그리고 제 에세이집을 주류로 판 책방이 있고 시집을 주류로 파는 책방이 있고 여행 관련된 걸 주류로 파는 책방이 있다 보니까 그냥 독립서점이라고 무조건 입고 신청서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보시고 인스타 통해서 좀 찾아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좀 네. 대형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지 않고 독립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내신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당장 이 책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 출판을 하게 됐어요. 그냥 출판사를 거치면 투고를 해야 되고 그걸 승인을 해야 되고 뭐 승인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 되고 약간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제가 10대일 때 10대인 거를 어필하는, 그리고 10대라서 낼 수 있는, 10대이기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당장 내야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독립출판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 출판사는 저를 선택해줘야 제가 책을 낼 수 있는 건데 독립 출판사는 비록 저런 과정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저걸 하나하나 해내면 제가 책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번에 솜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다라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럼 독립 출판을 하려면 꼭 독립 출판사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출판사를 만들지 않은 게 주로 독립 출판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서점을 끼는 것 때문에 굳이 출판사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독립 출판을 그냥 하셔서 독립 서점에 입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굳이 출판사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나는 교보문고나 뭐 등등등 굉장히 그런 대형 서점에 책을 넣고 싶어 라고 하시면 아까 솜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출판사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케이씨님이 ISBN은 책을 인쇄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건 아니고요. 그냥 책 한 권당 ISBN이 하나씩 발급이 돼요. 처음에 신청을 한 걸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책 페이지가 달라졌다. 아니면은 그 책의 뭐 규격이 달라졌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정 신고를 하셔서 새로 ISBN을 받으셔야 돼요. 꿀팁이네요.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조금 뛰어넘어서 출판사 이야기를 잠깐 먼저 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스스의 일상 출판 워크숍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아까 저한테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상 출판 워크숍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스스를 이미 일상 출판을 배우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단골인 상태였어요. 어머, 왜 감동. 왜 그러냐면 제가 우선 글을 쓰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 관심사였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교육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 스스를 만든 C 프로그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C 프로그램에서 온 더 레코드라는 교육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다양하게 기획하시는 곳이 바로 옆에 스스 옆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 위층에 거꾸로 캠퍼스가 있는데 그런 대안 교육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원래 그쪽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스스를 런칭을 한다고 하시길래 '아 한번 가 보고 싶다. 아 너무 궁금하다.' 해 가지고 이미 단골이 된 상태였죠. 근데 이제 일상 출판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아 이거 완전 날 위한 워크숍이다.' 싶어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스토리 스튜디오를 먼저 알고 계셨어서 요게 이 일상 출판 워크숍이라고 하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서 일상 출판 워크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솜님이 거의 제일 먼저 신청을 해 주셨었어요. 이 일상 출판 워크숍은 올해도 지금 해 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독립서점 대표님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하고 책을 만들고 싶은 15세에서 19세 스스러들 한 6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거의 2달 동안 처음에 출판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원고를 쓰고 표지를 만들고 샘플북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했던 그런 워크숍인데요. 그때 이제 솜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샘플북을 만드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 출판 워크숍 음. 어떠셨는지 추천하시나요? 추천합니다. 우선 처음에 제가 기획을 하는 거가 추진력이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그 타이트한 일정이나 시작을 스스 덕분에 끝낼 수 있었고요. 비록 원고는 굉장히 부실한 상태였지만 이렇게 샘플북이라도 내서 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열정은 있었지만 조금 여러 가지 이슈로 시간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이렇게 달려나가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일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는 워크숍이 있어서 도움이 됐다. 저희가 그럼 올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꼭 일상 출판 워크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위에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대답을 못 드렸는데요. 비대입 관련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찬양님께서 대학을 가더라도 그 후에 독립 출판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사실 독립 출판의 모든 시간을 저도 쏟진 않았어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계속 외주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따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또 잡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잡으로. 네. 포잡으로 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 출판은 얼마든지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잠깐 다른 프로그램 홍보를 하자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수수진 작가님이라고 원래 모 회사에서 5년 정도 직장인을 하시다가 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라고 해서 독립출판 서점에서 하는 독립출판 워크숍을 하셨다가 책을 만들어 보고 그 책이 잘 돼서 아예 지금은 전문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저희 또 스스에 오셔서 드로잉을 실시간으로 하시면서 토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스스 드로잉 토크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열리니까 이렇게 직장인이 돼서도 독립 출판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등등등의 질문이 혹시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저희 스스 인스타그램에 있는 링크를 보시고 스스 드로잉 토크도 놀러 오세요. 네. 열띤 댓글 지금 약간 억지로 받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남겨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도 너무 뿌듯했어요. 사실 그때 일상출판 워크숍을 6명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중에서 무려 2분이 솜 작가님을 포함해서 김혜영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까지 2분이 지금 책을 완성하셔서 독립 서점에 입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 서점 중에 하나가 스스의 일상출판 워크숍을 같이 했던 그 대표님이 책을 입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너무 감동을 했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도 너무 많았죠. 독립출판의 장단점. 독립출판의 장점은 우선 첫 번째로 규격화되지 않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크기, 기본적으로 있는 두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독립출판은 되게 다양해요. 되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기에다가 뭐 천으로 표지가 된 것도 있고 뭐 종이 재질도 너무 다양하고 진짜 막상 독립서점 한번 가가지고 책만 둘러봐도 와 이런 책도 있네?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독립출판물이 맞아요. 엄청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규격화되지 않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독립출판을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글을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투고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지만 어떤 검열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것의 느낌이 독립출판물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수익도 출판사를 안 끼다 보니까 확실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인세가 5%에서 10%가 일반적인데 우선 독립출판하면 50% 정도는 무조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이익이 몇 배로 오르죠. 그래서 그것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단점이 그럼 잠시 여기서 네. 인세라고 하면 작가가 받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작가로서 독립출판을 하면 한 50%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작가로서 출판사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면 5%에서 10%밖에 못 받는다는 점. 그렇게 말씀 주신 거 네네. 맞죠?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저 확대 한번 네. 해주세요. 네. 그리고 모든 업무를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외롭고 좀 지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홍보의 어려움. 왜냐면 제가 네임 밸류가 없잖아요. 뭐 수상을 한 것도 아니고 전에 유명했던 책을 낸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출판하는데 독립 출판을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혼자 모든 업무를 하는 만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병행을 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병행한 것에 비해 왜냐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그냥 맡기면 끝이잖아요, 출판사에. 그럼 알아서 뭐 오탈자 검사해주고 편집해주고 표지 만들어주는데 제가 직접 표지를 제가 안 만들 거면 외주를 구해야 되고 편집을 제가 직접 해야 되고 어떤 종이를 입고 할 건지를 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오프 더 레코드로 그래서인지 1세에서 지금 오타가 3개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솜님이 하나하나 다 리뷰를 그쵸? 하셔야 되다 보니. 맞죠. 네. 그래서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장점도 너무 확실하고 단점도 확실해서 내가 정말 출판사한테 언제 이렇게 연락을 받을지 혹은 나의 이 투고가 언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 천년만년 기다릴 수는 없어. 라고 하신다면 한번 독립출판을 이렇게 큰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뛰어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책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책 홍보는요. 이거 아까 전에 저희 진행했었던 이야기. 네, 그냥 별게 없었어요. 제 인스타에 그쵸? 그냥 올려서 예약을 받았고요. 옆에 거는 제 포트폴리오 계정이고 그 옆에 거는 제 본 계정인데 이렇게 게시글을 여러 개 올리면서 막 애들한테 공유해줘라, 애들한테 홍보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홍보를 진행을 했고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독립서점에 제가 입고를 하고 그 독립서점에서 홍보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그런 독자분들하고 가까이 있으시니까, 그쵸? 팔로워가 있으시니까 좀 더. 그리고 저 옆에가 위치폼이라고 그 캡처해 주신 게 있는데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약폼 해주는 그 사이트예요. 그래서 스스도 이걸 통해서 그 손 작가님의 책을 구매했었는데요. 저 위치폼도 이제 나중에 예약 판매하실 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아까 초코찐빵님이었나요? 네, 출판할 때 들었던 비용과 수익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샘플북을 제가 4권을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권은 스스에서 뽑아줬고요. 일상출판 워크숍을 할 맞습니다. 때. 그래서 샘플북 2권을 뽑은 비용이 4만 원입니다. 한 권당 2만 원 정도 들었었고요. 왜냐면 한 권을 뽑는 거다 보니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들었고, 위치폼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구매자분들한테.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3,300원 정도 위치폼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 따로 제가 이렇게 포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비닐봉지랑 포장용품을 비용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었고요. 네. 네, 그렇고 책갈피를 제가 따로 특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이런 책갈피를. 네, 이렇게 책갈피를 또 따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주셨고요. 2종 정도를 만들어서 같이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었고, 또 이런 스티커 이런 다양한 금액이 들었고요. 1쇄를 찍는데 270건 정도 찍었어요. 1쇄는. 그렇게 58만 6,960원 정도가 들었고, 1쇄만 찍을 때는 83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쇄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1쇄 비용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270건을 찍는데 한 84만 원 정도 들었다.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그러면은 엄청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근데 또 이게 한 부, 두 부만 또 할 수는 없는지라 처음부터 270건이라는 재고를 안아야 되는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책을 뽑으실 때 적게 뽑으면 200권? 많게 뽑으면은 1000권까지 뽑으시는데 대부분 200에서 300권 정도 뽑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300권 뽑으려다가 그냥 270권 정도를 그때 뽑았었는데 저는 이게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부족해서 바로 2쇄를 찍었었습니다. 지금도 2쇄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쵸? 네. 2쇄가 몇 권 남지 않으셨으니 어서 서점에 달려가서 사시는 걸. 교보문고에도 있으니깐요. 네. 네. 아, 그러면 2쇄까지 찍으셨다. 네. 아, 네. 삐삐님께서 출판사와 계약을 했을 때 지금 출판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넘기고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도 표지와 일러스트 이야기 모두 혼자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은 뾰뾰님 저희가 솜님이 대답해 주시기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독립출판으로 책을 내셨으니까. 근데 저희 스스에서 1월 말에 출판 편집자님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그 출판 편집자님은 한겨레 출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기획 단계부터 유통까지 출판사의 관점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1시간 반이 넘게 설명을 해주신 아주 좋은 영상이 저희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책갈피 같은 굿즈들 만드는 과정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굿즈를 만드는 과정은 그냥 레드 프린팅이라는 사이트를 저는 이용을 했고요. 그거 말고 책갈피는 유프린트인가? 그 사이트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스스 쪽으로 알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애초에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만 있으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스스에서도 한번 브랜딩 워크숍을 하면서 키링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간편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저희는 레드 프린팅이라는 회사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솜님이 책갈피를 어떤 프린팅 회사에서 하셨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행사 끝나고 이제 설문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설문 링크에다가 같이 그 프린팅 회사 링크도 넣어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1쇄 판매 후 순수익은 얼마나 되셨나요? 뒤에 수익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1쇄 같은 경우에는 2쇄를 찍기에 부족함 없이 남았고요. 네, 그래서 2쇄를 찍은 지금 아직 서점에 입고했을 때 정산이 들어오진 않아서
적자는 아니고 미세한 흑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미세한 흑자. 네. 네. 커다란 흑자가 곧 되시길 바라며 그러기 네. 위해선 모두가 교보문고로 한번 달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진도 나가볼 테니까 중간중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또 남겨주세요. 그리고 독립출판 하시면서 참고했던 책이 그때 있으셨었잖아요. 저희가 일상출판 워크숍을 할 때 맨 처음 시간에 했던 게 출판 계획서예요. 그 출판 계획서가 이제 솜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장르로 쓸 건지, 이제 또 예상되는 독자는 누구인지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어떤 책을 참고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참고한다라는 부분이 물성적으로, 그러니까 책이 하나에 만져지는 물체라고 봤을 때 뭐 종이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참고한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두 번째로 참고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문체라든지 뭐 이 사람의 장르라든지 이 사람의 뭔가 여러 가지 작가로서의 그런 근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참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솜님은 어떤 책을 참고하셨고 어떻게 참고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니타 작가님의 단상집 사라지는 이 두 가지 이 책이랑 김연경 작가님의 여름밤 비냄새라는 이 두 가지 책을 참고를 했는데요. 내용 부분은 저는 참고를 한 건 없었고요. 제 에세이집이다 보니까 제 문체로 제가 원하는 글을 써갔고요. 제가 참고했던 거는 책의 크기. 저기 있는 김연경 작가님의 책과 제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한 10mm 정도 큰 크기인데 저 크기랑 안에 있는 종이의 재질, 그리고 책의 두께, 그리고 날개의 크기 정도를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화면을 저희 카메라로 돌려주시면 날개의 크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만, 네, 제가 마이크 들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책에 날개가 있잖아요. 네,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개가,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책을 낼 때 75mm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니타 작가님의 단상집과 똑같은 크기의 75mm 정도의 크기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날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나요? 날개는 반드시 만들진 않아도 되는데 날개를 만드니까 조금 비교적 부피도 생기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작가 네. 소개를 날개를 안 만드니까 너무 조금 얇다는 느낌도 들고 조금 책자 브로슈어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날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요런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던 날개라든지 아니면 요 안에 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색지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저희가 누군가의 책을 참고해서 내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누군가의 책을 보실 때 내용만 보지 마시고 이 책이 하나의 상품이라고 봤을 때 나한테 어떤 경험을 주는지, 이런 만져짐이나 뭐 여러 가지 종이 두께나 안에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책을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출판사 설명을 드렸었고, 이 내용도 아까 출판사 대표로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출판사 대표로 하다 보니까 글 편집, 기획, 유통, 계약, 판매, 홍보를 다 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외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기 있는 사진은 탈북민들한테 제가 월간지를 제공을 하는 사진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탈북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분들과 캠프를 제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그 컨택을 해가지고 캠프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봉사활동도 다니다가 좋은 기회로 일가재단이라는 재단과 함께 탈북민들한테 월간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계신. 네네.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출판사가 이제 솜님의 출판사. 네. 편집자도 솜님. 와, 네. 정말 멋지네요. 리본님이 이 사이에 질문 남겨주셨는데, 표지나 내지 종류 혹시 직접 만져보고 정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혹시 그렇게 참고로 가시는 곳 있나요? 그 서울 쪽에, 충무로 쪽인가? 그쪽에 어떤 종이 회사가 있고요. 두성 페이퍼. 네, 두성 아트
라는 곳이 있고요. 제가 그것도 찾아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은 파주에 있는 곳인데요. 파주에도 두성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이가 엄청 종류가 다양하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거기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이 회사에서 리본님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종이를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솜님이 얘기하신 두성종이에서 만드신 공간들인데 그것도 지금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 매니저님이 바로 찾아서 그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종이 회사들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보시면 또 이런 곳들을 알아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진도를 나가볼게요. 초반에 책이 몇 권이 팔렸는지는 저희가 아까 비용을 얘기하면서 몇 권을 만들었는지를 써놨기 때문에 네, 한 300권 조금 넘게 팔렸고요. 지금 것까지 총 500권 조금 넘게 찍었는데 정산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한 300에서 400권 정도 지금 팔린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지인은 어느 아니 교보문고는 어느 그런 잘 대형 모르겠는데 한 그렇군요. 40권 정도 아마도 네. 네네. 그럼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파는 것과 정말 그냥 서점에 매대에다가 놓고 내 책이 팔리는 것과 그 한 권과 한 권의 의미는 또 다르잖아요. 맞죠. 엄청 다르죠. 그쵸. 정말. 그래서 초반에 책이 몇 권이 팔렸나요의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반에 교보문고에서 책이 몇 권이 팔렸나요로 저희가 한번 대답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그게 정산이 안 들어와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파트 2에 독립출판을 직접 하시면서 어떤 경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커버하고 싶었지만 하나하나 커버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질문들을 물어보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페이지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웃겨가지고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작가님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작가님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다소 사랑 고백 같은 질문 해주신 분 있어요. 제가 삶을 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제가 해온 게 너무 아까워서 지금 인정. 살고 있어요. 예전에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눈 떠 있으면 다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세상 멸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눈 떠 있으면 세상이 끝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있으니까 이걸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할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계속 이대로 확장한다면 또 나중에 또 뭔가를 하고 있겠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사랑은 솔직히 저도 사랑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책에도 사랑에 관련된 글을 적은 게 있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 책에 적었거든요. 제가 지금껏 옛날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글을 쓸 때 썼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제가 단어의 뜻을 몰라서 뭐 아쉬움, 그리움, 보고 싶음 뭐 이런 단어의 뜻을 몰라서 사랑이라고 뭉뚱그려 온 단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글을 나중에 봤을 때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었고 좀 유치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잘 이해하는 단어들로만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답변이네요. DW님이 작가도 자신의 책을 사려면 사야 하는지. 원래 출판사를 통하면 작가도 작가 할인을 통해 책을 사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책을 만들어서 제가 배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 제 책을 사진 않았습니다. 어떤 출판을 하시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으로. 네. 솜 작가님의 출판사에서 출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의 출판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저희 설문에 그 솜 작가님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출판사 공식 이메일. 네네, 좋습니다. 네, 이메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슬님 저희가 그럼 설문을 꼭 완료하셔야 되는 걸로. 네, 그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작가님은 처음 글을 쓰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때도 근데 시를 쓰셨었어서. 전 되게 무작정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글을 썼고 지금도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냥 생각나면 무조건 메모지에 글을 쓰고 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다 보면 글이 써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글을 잘 쓰려고 한다기보다 숨 쉬듯이 글 쓰고 뭔가 기록하듯이 글 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백은님도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간 일기 쓰듯이 이렇게 글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형준님께서 대형 서점에 유통을 하려면 출판사를 직접 차리는 방법 외엔 없을까요? 우선 독립 출판식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출판사를 차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디서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지 공모전을 통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글을 엮어서 내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글이 같이 엮여서 나온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에 없습니다. 네. 아예 이런 대형 출판사를 통해서 기성 출판사에게 뭔가 발탁이 되어서 혹은 자신이 투고를 해서 그게 뽑혀서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하는 공모전에 수상을 하거나. 네. 그리고 그 책을 대형 서점에 유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통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계약을 하거나. 근데 직접 계약을 할 때는 책을 2권 이상 출판을 한 작가가 아니면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출판사가 아니면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한다기보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사를 통한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네. 이게 약간 진입장벽이 있네요. 2권 네네.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글을 쓰다가 막히면 어떻게 하는지 손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저는 그럴 때 약간 저의 감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글을 읽어요. 제가 좋아하고 그 문체나 이 글이 너무 글이 너무 좋다라고 느낀 걸 제가 캡처를 해놔요. 사진을 찍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에 찍힌 사진을 읽으면서 약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편입니다. 막 쥐어짜고 이러기보다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그날은 접고 다음 날에 이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글이 안 쓸질 때는 진짜 안 써지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그것도 손 작가님이 매일매일 쓰시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내일 써도 된다. 근데 만약에 나 오늘 몰아서 쓸 거야라고 하면 안 써져도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꾸준히 네. 쓰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계속 질문을 남겨주세요. 독립출판 최소 수량 같은 거는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200권에서 300권. 근데 이게 독립출판의 경우에 좀 다양해서 굳이 200에 300권까지 뽑을 필요는 없으신데 왜냐면 책 같은 경우에 아까 되게 규격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1000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아예 형태 자체가 되게 특이한 책들도 많아서 아예 소량으로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최소 수량이라는 거는 뭔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네. 찬양님께서 작가라는 직업과 작사가라는 직업은 정말 많이 비슷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신지 조금 더 남겨주시면 또 더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트 3로 넘어가서 그런 질문들 되게 많았어요. 나 지금 하고 싶은데 나도 독립출판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런 게 고민이에요. 이런 거 그런 저도 해도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꽤나 있어서 이걸 미래의 작가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파트 3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 꽤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출판으로 책을 냈는데 반응이 좋지 않고 야, 이런 글로 책을 내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고민이 된다. 이런 마음 분명히 손 작가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책을 냈고요. 이런 고민은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이미 여긴 레드 오션이고 나올 만한 책은 다 나오고 있고 내 책을 처음에 딱 냈을 때 모두가 관심을 쏟아준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책을 낼 때는 그냥 소장본은 아니고 바코드는 나오는데 소장본이랑 별다를 거 없겠다라는 느낌으로 거의 출판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긴 했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우선 내가 경험으로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네, 책으로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뭔가 팔리는 글, 뭐 이렇게 독자를 고려하는 뭐 생산자로서의 글, 그게 아니면 일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독자를 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스스로를 정리를 하는 글이자 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한테 건네고 싶은 그런 공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책 글이 재밌으면 팔리겠죠? 그리고 그 글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면 나에게 너무 맞는 상황의 글인데 저 사람이 먼저 이런 일을 했네? 라는 글이라면 그 글이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 인물들한테 재미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공감이 되는 그런 정도의 글의 잣대를 가지고 조금 느슨하게 나의 글을 생각해 보면 너무 멀리 가지 않은 채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솜 작가님은 글을 컴퓨터로 쓰시나요? 연필로 쓰시나요? 네. 재밌는 질문이네요. 제 주위에 글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필을 쓰는데 저는 컴퓨터를 씁니다. 저는 무조건 컴퓨터를 쓰고요. 왜요? 그 타자를 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타자를 치는 느낌도 너무 좋고 왜냐면 연필을 쓰면 손이 아프잖아요. 근데 타자를 치면 손이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길게 글을 쓸 때 타자가 흐름 없이 저는 빠르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글을 계속 수정하면서 쓸 수 있어서 컴퓨터로 글 쓰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럼 컴퓨터로 글을 쓰면 사실 퇴고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퇴고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는 그냥 계속 읽어보고요. 계속 그거를 수정을 하는데 저는 제 글 한 페이지 쓸 때마다 거의 제 글을 15번은 읽어봐요. 한 페이지에 15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손이 느린 편이기도 하고 제 글이 잘 마음에 쉽게 들지 않아서 계속 수정을 하는 편인데 글을 쓸 때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지우는 게 아니라 그걸 아래로 좀 미뤄 두고 그 부분에 새로 글을 쓰고 나중에 최종으로 원고가 완성이 됐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있는 걸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기보다는 아예 새롭게 써보고 네네. 그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이게 지금 80페이지가 넘는데 그러면 거의 한 1000번 넘게.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보지 않고도 내용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퇴고를 많이 한다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이네요. DW님께서 제목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공통점을 좀 찾으려고 했었는데요. 원래 이거 초본의 이름이 링반데룽이었어요. 맞아. 기억나요. 네. 링반데룽이라는 그거를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끌리냐.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철학책을 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글은 오히려 제가 19살이기에 낼 수 있는 글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더 발랄하게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문체를 바꾼 책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우선 팔려야 되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하되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너무 이제 링반데룽처럼 거의 신조어처럼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아니라면 이제 최대한 DW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이제 경쟁도 해야 되니까 관심을 끌만한 걸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선영님이 글을 잘 쓰는 법을 알고 싶다.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 잘하거나 이야기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꿀팁. 저 같은 제 경우에는요. 글을 소리내서 그러니까 다 글을 쓰고 소리내서 글을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글이 읽다가 딴 길로 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글이 문장이 보면 뭐뭐하면 하고 다음 페이지에도 면 이게 2번 쓰이면 문장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수정을 해서 약간 글이 너무 평면적이지 않게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읽었을 때 매끄러워야 글로써도 매끄러운 거니까 계속 읽어보셨다. 나봄님께서 독립 출판하시면서 금전적인 고민 없으셨는지 아까 예약 판매를 조금 더 우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내 돈으로 채워넣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다행히도 예약 판매도 잘 되고 판매 실적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서 네, 금전적인 고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건 진짜 공감되는 질문이에요, 호영님. 그 주변 사람들이 내 글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두려움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저는 좀 글로써 사랑받는 게 좀 좋아요. 글로써 받을 때 제일 뿌듯하기 때문에
은근슬쩍 부끄러우면서도 내 글을 읽어줬으면 하는 열망? 그런 거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두려움을 이겨낼 정도의 그 열망과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파트 3에 그러면 기존에 주셨던 질문들도 같이 커버하면서 실시간 질문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아무래도 오늘 모여주신 분들이 다들 책을 내보고 싶으시고, 이제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런 것 같은데, 송님이 생각하시는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아무래도 끈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글로써 세상을 평정할 만한 그런 필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글이 완성돼서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끝까지 쓸 수 있는 끈기, 그리고 그거를 어딘가에 뭔가 최종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의 그런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글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등등등보다 끈기.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해 주셨던 게 열정과 깡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되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아, 뼈 맞은 것 같다고 혜민님께서 오늘부터 끈기 뿜뿜 하실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아, 이 질문 하고 싶었어요. 참, 저 여기서.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데 나한테 없는 거. 그래서 아쉬운 거 뭡니까? 저에게도 끈기가 부족한데요. 이런 반전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몸 불사질러서 한다 하더라도 글은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글은 써진 날이 있고 안 써지는 날이 있고 정말 저는 컴퓨터만 잡으면 글이 쓰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끈기가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수많은 습작들이 그거를 증명해 주듯이. 그래서 이 책도 저에겐 어쩌면 3개월 내에 이걸 만들었다? 기적과 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걸 한번 이렇게 완성해서 세상에 내보내본 경험이 지금 또 계속 글을 씀에 있어서 뭔가 좋은 원동력이 되나요? 한 번만 더 다시 그러니까 얘기해 이런 주시겠어요? 것을 네. 한번 그래도 지금까지는 되게 습작으로 내 컴퓨터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놓고 책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내보낸 거잖아요. 네네. 그 경험이 준 것이 뭔가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하고 난 전후의 나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뭔가 글을 더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지 이 경험이 어떻게 남았는지? 그리고 이 글을 제 책을 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뭐 문자로 제가 연락이 오기도 했고 뭐 친구들한테는 카톡으로 오기도 했고 뭐 아니면 메일로도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잘 읽었다." 아니면 "이 부분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아니면 "이 부분 되게 공감했다. 이 부분을 읽고 막 울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해 주시는데 이런 글을 보고 '아 제가 더 앞으로 열심히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저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솜 작가님이 이제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책 언제 나와?"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게 될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 네. 세상에 이제 선언한 거죠. 아, 리본님께서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 놓고 글을 쓰는 습관 들여보신다고 혹시 추천하시는 시간대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회사를 퇴근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녀와서 그리고 뭐 개인적인 과제나 일 숙제를 하고 나서 항상 글을 썼어야 됐기 때문에 8시 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글을 썼었습니다. 밤 8시 에서 새벽 3 시. 네. 어쩌면 새벽 3 시에 시작할 때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그냥 시간 될 때 저는 밤중에 썼는데 그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리본님도 본인에게 잘 맞는 시간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책을 만들고 나서 무엇을 느꼈나요? 제가 쪼끔 살짝 먼저 질문드렸는데. 이 글이 사실 이 책이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낸 책이자 제가 앞으로 나아갈 꿈의 첫 발자국이자 제가 지금까지 해온 도전들을 담은 글이고 또 앞으로 제가 해 나갈 도전의 시작인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내고 나서 엄청 복합적인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제가 한 단어로 이거를 설명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건 '어쨌건 책을 냈다.'라는 뿌듯함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건 진짜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도 꼭 이 감정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꼭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작가님은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나요? 영감에 대한 질문도 꽤 많았는데요.
저는 영감을 막 특별하게 어디서 받는다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일상에서 그런 사소하고 특별한 그런 순간들을 일기처럼 기록을 하다가 번뜩 이게 쓴 적도 있고요.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철학책 같은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철학을 하다 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배우다 보니까 제 시각도 같이 넓혀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소재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소재적인 영감보다는 되게 그릇이 되는 나의 관점이 되는 그런 영감으로서 철학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봄님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왜 이름을 보고 웃으셔가지고. 제 친구예요. 아, 네. 친구세요? 아, 이봄님 반갑습니다. 현재도 장편으로 쓰고 있는 글이 있나요? 라고 흐흐라고 되게 의미심장하게. 네, 장편으로 쓰고 있는 글도 있고요. 또 저 이봄 친구와 함께 써볼 글도 있습니다. 와, 뭔지 좀 먼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봄님? 네. 저희가 원래 작년에 쓰려다가 무산이 됐던 글인데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약간 여름 성장 느낌의 글을 쓰고 저 봄이라는 친구는 약간 겨울 느낌의 글을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문체를 바꿔서 써보자라는 식의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때 흐지부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연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저희 스스에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20살이 되셔서 네. 이번에는 좀 어렵겠네요. 네. 꼭 그 프로젝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맞아. 이 질문 정말 많았죠. 추천하는 책이나 좋아하는 책 솜님이 어떤 건가요? 저는 총 3가지 책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이라는 구병모 작가님의 단편집 소설이에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위저드 베이커리도 구병모 작가님의 글이고요.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아감이라는 책도 구병모 작가님의 글인데 제가 구병모 작가님의 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의 문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글을 다 하나씩 독파하다가 알게 된 단편집이에요. 근데 이 단편집이 너무 평범하지만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괴리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좀 생각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책이고요.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나오지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우선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읽게 된 미학 관련된 책인데 미술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 또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굉장히 제가 예술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넓혀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유죽음은 장 아메리라는 분의 책인데 약간 에세이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살로서 삶을 마무리하셨는데 그분이 말하는 자살에 관한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절판이 된 책이라서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고로 구했습니다. 3가지를 고르신 이유가 다 다른 게 너무 좋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글이 잘 안 써질 때 되게 좋은 글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집으시는 책은 뭔가요? 저는 구병모 작가님의 책이 가장 많이 잡히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글이 그 내용도 좋은 글이지만 문체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흐름에 제가 조금 움직일 때가 많아서 구병모 작가님 같은 이런 소설책을 제가 주로 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호흡과 흐름. 그래서 책이 막힐 때 집어드는 책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병모 작가님 마치 이상형 월드컵 우승하신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책을 보시면서도 문체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또 내가 쓰고 싶은 문체를 가진 책 이런 거를 약간 롤모델, 레퍼런스처럼 발견해 놓으시는 것도 좋겠네요. 아직 제 문체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많이 쓰다 보면 알게 될까요? 사실 사람마다 문체는 다르고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문체가 엄청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에세이 쓰는 문체랑 지금 여기 책에 적힌 문체랑 좀 다르고요. 제가 소설을 쓸 때마다 그 소설의 분위기에 따라서 문체를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자신만의 문체라는 거는 되게 오래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쓰다 보면 그 분위기에 맞게 그 문체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느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10분 정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 이거 끝난 다음에 질문하려고 묵혀놨어 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바로 남겨주세요. 또 책을 출간할 의향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벌써요? 9월이니까요. 제 출판사 이름이 9월에 맞춰서 책을 한 권을 또 내야겠죠.
그래서 3월부터 조금 글을 제대로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매년 9월에 책이 나오게. 네, 한번 해보려고요. 와. 한번 9월마다 이제 교보문고를 살펴보시면서 솜님의 책이 백소명 작가님이십니다. 이제 풀네임은 백소명 작가님이신데요. 책을 한 번씩 찾아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일지 살짝 뭐 이렇게 기획하고 계신 그런 키워드가 있나요? 그 9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에세이집이나 소설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요. 3월부터. 선언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완성된 글을 일주일에 한 편씩 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글을 계속 제가 이제 편집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제 인스타나 아니면 다양한 곳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글들을 다 모아서 약간 콜라주 느낌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9월 인스타의 책 버전. 네. 그 프로젝트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이제 또 자판을 치게 되시겠군요. 네. 그럼 질문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넘겨볼게요. 저희 PPT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 이 질문 아까 나왔었죠. 독립출판할 때 솜 작가님 독립출판사에 책을 의뢰해도 되냐? 아, 네, 당연히 되고요.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책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게 좀 중요할까요? 이거 투고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주신다면. 아무래도 제가 출판사 사장이다 보니까 우선 제 마음에 들어야겠죠? 제 마음에 드는 그런 글이어야 될 것 같고, 그 글 자체가 아무래도 원고가 있어야 그 글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천천히 그 원고를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저와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좀 글이 초반에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글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솜 작가님에게 의뢰를 하시는 걸로. 아, 그리고 여러분 꿀팁은 구병모 작가님의 책을 아까 그 문체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최호영 님께서 혹시 작가 이후에 꿈이 있으신지 물어보셨어요. 작가는 저의 수많은 꿈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제가 가려는 수많은 길들 중에 어쩌면 징검다리 중에 하나일 뿐이라서 제 작가가 제 최종적인 꿈은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꿈이 바뀔 텐데 지금 제 꿈은,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제 목표는 제가 나중에 저에게 떳떳한 그런 목표를 가진, 그리고 저에게 치열한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외에도 뭐 공동체를 만드는 거, 아니면은 저와 같이 약간 교육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다양한 대안 배움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런 다양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꿈이라고 해서 딱 하나의 그것도 뭔가 직업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되게 큰 그라운드 룰처럼 내가 나에게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내가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큰 그림 안에 솜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관심사들이 결합되어서 뭔가 방향성이 되고 뭔가 일이 되고 해보고 싶은 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호영님도 꼭 그런 부분 찾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 중에 하나가 독립출판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꽤나 이제 솜 작가님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이야기 써주신 거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신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솜 작가님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10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꿈에 닿지 못할 것 같아서 당당하지 못하고 혹은 자신감이 없고 용기를 내기 어려운 10대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라는 진심 어린 고민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취미로 한번 해보든 아니면 내 꿈이 작가라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든 자신의 이야기를 독립출판해보고 싶은 10대 스스로들이 있다면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니면 뼈 때리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좀 식상한 말이지만 우선 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으면 우선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없을 거였고,
해보지 않았다면 제가 비대입을 택하지 않았을 거고, 해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책을 내지도 않았을 거라서 우선 몸으로 부딪히고 우선 시도해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해볼수록 제가 나중에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볼 수 있는 그 경계도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 우선 해보는 것을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거 다 뒤로 두고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다 다뤄봤어요. 그래서 지금 9시가 살짝 넘었는데, 질문하고 싶었는데 계속 하지 못했다라고 하신 게 있다면 조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아직 다루지 못한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네. 저희가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은 거의 다 대답을 한 것 같고요. 아까 작가랑 작사가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 부분은 찬양님에게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리보님이 작가님 너무 멋지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멋지시다면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백소명 작가님 9월 출판사 잊지 마시고 매년 9월에 교보문고에 가서 솜 작가님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걸로. 오늘 정말 좀 많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되게 두려웠었는데 답변을 워낙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되게 압축적으로 정보를 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독립 출판에 대해서 다들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는지 나는 솜 작가처럼 열정과 깡과 끈기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느끼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우선 해봐라 라는 솜님의 마지막 멘트가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PPT 마지막으로 조금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도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할 수 있으니까 또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이 인터뷰가 이제 만만한 인터뷰고요. 아까 스스 드로잉 토크라고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인터뷰를 다양한 어른들,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은 20세 이상을 모두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른들이 어떻게 자기만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인터뷰 형태로 만나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고 3월 6일에는 이제 출판 마케터, 실제로 모 출판사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과 함께 책은 어떻게 마케팅하나요? 라는 주제로 대화도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행사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인스타그램에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기님께서 나중에 작가님한테 독립출판 관련 질문들을 DM으로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네, DM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인스타 DM 확인이 좀 느릴 수도 있어서 네. 아니면 DM을 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기님 그러면 그런 질문을 DM으로 남기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는 걸로.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또 설문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그 설문 안에 아까 솜님이 얘기하셨던 종이 관련 그 공간 정보라든지 솜님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9월 출판사의 공식 이메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영상 나중에 업로드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네, 케이씨님 유익한 시간이었다. 너무 저희도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남겼는데,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의 한 서가예요. 저 서가에 지금 솜님 책 사진 보이시나요? 네. 저 서가가 일상출판 워크숍을 통해서 책을 만드신 분들의 책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안과 지금 완성한 버전의 책이 같이 놓여져 있고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출판 계획서가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스튜디오 오시면 완성된 아웃풋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각자가 어떤 과정과 고민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에 꼭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밤이 늦었으니까요. 네. 너무 오늘 솜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이 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9월 출판사. 네.